자, 오늘은 한국 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 그 중에서도 그 번외편입니다. 원래 저희가 19차 모임까지 하고 뭐 20차 모임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책이 돌발적으로 출간이 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 특별 이제 사면복권이 되시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책이 또 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깔맞춤으로 백분하고 같이 옷도 빨간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다뤘죠. 우리 스터디에서 이 양반 책이 항상 이런 식이야. 제목이 이렇게 술술 줄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 전 제목이 아마 절망은 나를 움직이고 뭐 절망은 나를 뭐 일깨우고 희망은 나를 뭐 움직인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상상으로 제목을 다루시는데, 근데 이 책도 그래서 새로운 자서전인가 뭐그 중에서 뭔가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이라도 썼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마침 또 이 책이 나오는 타이밍에 사면복권이 되니까 사실 아마 이 책을 내거나 기획하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사면복권 될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전혀 없었는데, 아마 이제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사면복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에 이 책이 나와서 더 화제가 됐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도 엄청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집계 못 해봤지만. 또 이게 책을 낸 데가 가로세로 연구소잖아요. 저는 안 좋아하는 이렇게 그 매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로세로 연구소가 엄청 대박으로 돈을 많이 번 이렇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마지막에 편집인 글 갖고 김세희 대표, 강용석 소장 이렇게 글도 나오고 가로세로 연구소 작가들이 뭐 편집했다는 식으로 또 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인생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이걸 사볼까 하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워낙 또 박근혜 대통령 팬이셔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이렇게 형을 시켜서 그 용품문고에 가서 이 책을 사려고 했는데 이 책이 매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대에 없지? 라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원래 비닐로 덮어놨잖아요. 박정원 씨도 그 얘기 하셨죠. 한번 이렇게 쓱 들춰보려고 그러니까 비닐로 덮어놔서 못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매대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비닐만 뜯어가지고 이게 너무 내용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닐을 덮어놨는데 막 뜯는 거야. 그래갖고 아예 그냥 매대 아예 전시도 못하고 안쪽에 집어넣어놨다가 이 책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안에서 꺼내서 하나씩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정치인의 책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안철수의 생각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그 12년경에 안철수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 정말 1초에 한 권씩 책이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보문고에 책이 쌓이면 순식간에 다 팔리고 뭐 그랬잖아요. 아마 안철수의 생각도 우리 스터디에서 한번 다시 다룰 때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씨가 이번 대선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시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 화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스터디의 성격상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급하게 일정을 만들었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예정대로 그 20차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 김종인 씨가 날아가긴 했지만 이제 김종인 대표는 물론 이제 더 이상 지긴 어렵게 되셨지만 그래도 그분의 어떤 그 역사의 기록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그 사료적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이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정치를 계속 하던 말던 그거와 관계없이 한번 읽어볼 만하고,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어쨌든 오늘은 이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 근데 사실 옥중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팬레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많은 팬들이 팬레터를 쓰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답글을 조금씩 다는 그런 형식의 책인데, 이 책 어떻게 보셨는지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대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분대로 그냥 그 이 책에 관한 논란에 관한 생각을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정혜경 기자는 아마 읽으신 것 같은데 책도 있으신 거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그냥 되게
전반적으로 빨리 읽었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봤고, 그냥 시민들이 쉽게 쓴 편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답장을 하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자기 뭐 의견을 말을 하거나 하시진 아직 않으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책을 보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한때 이슈가 됐는데, 사실 요즘에 대선에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아예 회자도 안 되고 있어서 좀 제가 책을 읽고서 이걸 뭐 기자 수첩으로 뭐 써보겠다 하고 저희 데스크에 말을 했는데 이제 까였어요. 왜냐면 이제 얘기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쓸 거면은 책 나온 직후에 바로 다음날 썼어야지. 이건 그러니까요. 이슈를 타는 거라 타이밍 놓치면 기사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래서 까였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읽은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해도 될까요? 네. 나 얘기하세요. 네네. 일단 저는 책 전반적으로 이제 반문 정서, 반북 정서, 이제 박정희에 대한 향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고, 일단 박정희에 대한 향수, 뭐 새마을 운동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좀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읽어놓은 산업 그런 혁명, 이제 산업화의 결과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좌파들이 다 까먹고 있다. 다 야금야금 다 야금야금 북한에다가 퍼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뭐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를 보면은 뭐 귤나무를 수입해서 가난했던 제주도를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귀한 귤 200톤을 북으로 보냈다고 한다. 뭐 자기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있어요. 거냐면 좀 보충 설명을 네네. 드리면 이건 네. 김종필이에요. 아. 김종필 직원록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아.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김종필이 박정희 측근이었으니까. 근데 김종필이 그 정권에서 그 이렇게 견제를 당해갖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은 적이 있거든 몇 년. 네. 그때 제주도에서 그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해서 원래 이제 귤이 제주도에서도 많이 안 났대요. 그리고 많이 재배를 안 그래요? 했대요. 근데 이제 김종필이 자기가 왜냐면 그때 뭐 이렇게 대통령 측근이었으니까 아무리 견제를 당해서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렇게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품종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 심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귤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뭐 그게 이제 김종필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 근데 어쨌든 그게 시작이 돼서 제주도에서 이제 귤 농사가 바람이 불어갖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귤이 특산품이 됐다. 라는 게 이제 김종필 주장이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 국민들은 그냥 김종필이 한 것도 다 박정희가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온 거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네, 네. 아무튼 뭐 이 책 전반적으로 박정희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경제 성과를 좌파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서 저는 박근혜 지지자 분들의 사실 의중을 잘 몰랐거든요. 주변에 많이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인접한 이런 인간관계 내에서는 잘 뵙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의의를 뭐 좀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뭐 아니면 전교조나 국정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게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로 진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도 책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유튜브라는 게 가로세로 연구소겠죠. 네. 저는 가세연을 저는 즐겨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 나온 분들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뭐 윤석열 후보라던가 뭐 아니면은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서 이 부분들은 따로 제가 마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9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지지자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윤 후보에 대한 분노를 책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많이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감옥에 보낸 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이슈가 됐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이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과연 어떤 이슈로 다시 부상을 할지, 과연 부상을 할 수는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원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 탄핵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뭐 이렇게 탄핵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분이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가장 친한 의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굉장히 맹활약을 해서 제2의 청문회 스타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뭐 전력이 있으셔서 이제 장제원 의원을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저도 장제원 의원 관련 뭐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현직 래퍼 아버지이신 만큼 이제 굉장한 언변을 자랑을 하셨다. 뭐 네, 아무튼 네. 근데 이 두 분의 이름이 언급도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어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무튼 저는 예, 지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서정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뭐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박정훈 씨 들어가 계신데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이 책을 읽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비닐에 쌓여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죠. 기자님, 저는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지금 막 한송현님 들어오셨는데 한송현님 아마 그냥 들으러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라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카톡 단톡 보고 수업 있길래 시간 맞아서 들어왔고요. 책 안 읽었고 듣기만 해도 도움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오늘은 번외편이니까 뭐 길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짧게 그 소감 좀 얘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박근혜 옥중 서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뻥이고 그게 아니죠. 그냥 팬레터 모음집.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팬레터 모음집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용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아까 정행 기자님이 설명해 준 게 다예요. 그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건 아까 말한 그 권성동 장제원 의원 언급된 부분. 그게 이제 65쪽인가요? 언론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네네. 권성동 집 앞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뭐 블라블라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명박계잖아요. 친이. 그래서 이명박이 구속 수감될 때 이 사람들이 TV에 같이 잡힌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제목이 뭐냐면 이 소제목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잡은 건데 거짓이 드러나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편지예요. 이 편지에 이제 이렇게 블라블라 쓴 거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특정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뭐 누구 나쁘다거나 이렇게 탓하는 얘기를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되게 짧게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센 말이야. 이 책 전체를 다 통틀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워딩 중에 제일 세고 공격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거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날이 좀 서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당시에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뭐 그거 말고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되게 뭐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는 그런 내용은 잘 없는데, 마침 그 권성동 장제원이 언급된 부분에 이런 센 워딩이 나왔고, 그 권성동 장제원이 지금 윤석열의 핵심,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 그래서 윤석열 핵심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 쓰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엮어가지고 기사화해서 많이 이슈를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진짜 짧게 살짝 스치고 지나간 정도의 언급이라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 제목이 된 편지, 이게 159쪽에 나오는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이에요. 펠레터가 다 이런 식.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 무한 반복되는데 화자만 바뀌고, 어떨 때는 할머니였다가, 어떨 때는 할아버지였다가, 어떨 땐 여중생이었다가, 어떨 땐 미국에 계시는 분, 어떨 땐 프랑스에 계시는 분, 이런 식으로 화자만 바뀌면서 같은 내용이 무한 반복돼요. 근데 되게 다 이런 식이에요. 목마른 가슴에 한 줄기 단비가 내렸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고윤 변호사가 탄핵을 사죄한다며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는 울먹였습니다. 대통령께 사죄한다며 머리 숙였습니다. 이 또한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탄핵에 대한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계속 인증을 하는 거죠. 자기 확신을 하면서 블라블라 뭐 그러면서 국민들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동전 한 입도 부정하게 꿀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은 대통령이셨다는 것을, 그래서 연일 노도와 같은 태극 물결이 거리게 되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여기 있어요. 이 편지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편지의 소제목으로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붙였고, 이거를 책 제목으로까지 한 거죠. 이 책 제목을 꼽은 거는 이게 출판사가 그렇게 꼽은 건지 아니면,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상의는 했겠죠. 뭐 책 제목인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목장구름은 해를 잠시 가릴 수 있을지언정 꽁꽁 붙들어 매지는 못합니다. 구름을 헤집고라도 해가 비칩니다. 라는 말씀처럼 이게 편지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려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고 한편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지 않았나? 물음표. 라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올해 여운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천문학적인 무슨 돈을 뭐 챙겼다라든가 뇌물을 받아서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팬레터에 나오는 일관된 그 주장도 다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바가 없다. 최순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뇌물을 받았고 뭐 삼성 뭐 현대차 이런 재벌들이 박근혜한테 개인적으로 뭐 계좌에 돈을 꽂아주고, 전두환 노태우는 어쨌든 비자금을 몇 천억 대를 조성을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그 아들의 그 유학 그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박연차 씨로부터 60억을 권영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빌렸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뭐 윤석열이 중심이 돼서 몇 년을 탈탈 털었는데도 한 푼도 그렇게 사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기획은.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엮어서 경제 공동체론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팬들은 납득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한석훈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이 쓴 박근혜 탄핵 재판은 공정했는가 그 책에서도 최순실이 그렇게 차명으로 미르스포츠 K재단을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야.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으면 어쨌든 뭐 공범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몰랐고 최순실도 박근혜한테 얘기 안 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근데 그걸 검찰이 그걸 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단 말이죠. 못한 채로 그냥 경제공동체론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하고 뭐 200억 원을 뭐 추징을 하고 뭐 이렇게 20년 넘게 뭐 이렇게 감옥에 있게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지지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 결과도 도저히 이게 소명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실제 돈은 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소 무능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법적인 단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라는 게 이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일관된 주장인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냥 계속 유죄로 몰아가니까 재판 보이콧하고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를 이렇게 쭉 보면 언제나 그랬지만 항상 자기가 뭔가를 먼저 이니셔티브를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남이 뭔가 제안을 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딱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걸 굉장히 잘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지금도 저는 나타나고 있는 박근혜 인생의 사기라고 할 수 있죠. 1기가 어렸을 때부터 퍼스트레이디 시절까지 오고 2기는 퍼스트레이디 끝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18년간 야인 생활할 때 돈은 많았죠, 물론. 그다음에 이제 3기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까지 된 시기. 그다음에 4기가 지금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서부터 지금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관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행보는 뭔가 자기가 먼저 스스로 뭘 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떤 능한 분이시고 그랬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인상적인 건 이제 세월호 사고 관련된 이제 편지가 있고 세월호 때 16살 중학생이었다는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분이 보낸 편지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해님의 당선 시기, 해님이라는 게 박근혜를 해가 들어가니까 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달이라고 부르니까 박근혜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해님의 당선 시기 16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8살 수학여행 당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건은 대통령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이용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이용한 그들의 먹잇감이었고 먹혀지고 나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해님에 대한 온갖 루머와 음해, 폭력들이 저에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부역자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를 공격하고 탄핵에 찬성한 게 엄청 잘못한 거였다라는 거를 반성하는 그런 편지를 막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하면서 세월호 당일의 행적에 관한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163쪽에 보면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지금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날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저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뭐 정윤회 씨랑 뭐 정사를 벌였다, 무슨 뭐 뒤에서 뭐 굿을 하고 있었다, 뭐 별의별 최태민 굿을 하고 있었다, 뭐 별의별 이렇게 뭐 심지어 수백 명의 세월호 희생자들 인신공양한 게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진짜 흉흉한 루머들이 막 돌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양반 패턴이 항상 침묵하고 버티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때 알레르기와 비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체질이 변했던 것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흉탄에 돌아가신 것에 충격을 받은 이유였는데 처음 블라블라 그다음에 뭐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게 편지에 나오니까 그거 나도 비염 겪었는데 이겨냈다 힘내라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어쨌든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 자기가 그때 몸이 안 좋았다는 거지. 그 7시간 그 연락이 안 됐다는 게 지난번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저에 앉아서 보고서를 보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대통령 혹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통령은 부부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딸하고 사위까지 청와대로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이해될 수가 없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씻고 정장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을 해서 이제 관저, 요즘은 여민관에 대통령 사무실을 만들어놨잖아요. 여민관으로 출근해서 거기서 직무를 보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이런 패턴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출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눈 뜨고 뭐 파자마 그 차림으로 그냥 보고서 읽기 시작하면 근무가 시작되는. 왜냐면 1인 가구였으니까.
청와대에서도 1인 가구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은 주말도 없이 일했다. 그럼 주말에도 보고서는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좀 달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박근혜는 출근을 안 한다. 그리고 수요일은 노는 날, 그러니까 월화, 목금 이렇게만 일하고 수요일은 아예 출근 자체를 안 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당시 기사화도 많이 되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1인 가구의 어떤 독특한 그런 재택근무, 이게 청와대에 계시면서 재택근무를 하셨던 거죠. 그런 어떤 독특한 그 거였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일 처리가 안 돼.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결제가 다 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짜잘하게 대통령이 신경 쓰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못 하게 되면서 결국에 문고리 권력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인방 문고리 권력에다가 정윤회 씨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우병우 최순실 그다음에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맨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런, 심지어 최순실 같은 사람은 아무 공직도 없으면서 굉장히 누구나 다 이렇게 그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곳곳에 행사하는, 문화부 이런 데 인사에 다 개입하고 그런 거는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면 엄청나게 무능한 거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직장 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퍼스트레이디만 하다가 야인으로 살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거의 이렇게 초선 의원 때부터 부총재 도전해서 당선되고 막 그랬잖아요. 거의 이렇게 의전적인 역할로 정치를 계속 하다가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낀 게, 이분은 그냥 퍼스트레이디나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보다 대통령이 될 만한 좋은 이렇게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퍼스트레이디가 다시 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어떤 그 의전적인 대통령 있잖아요. 이렇게 의원 내각제 하에서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처럼 의원 내각제 하에서 그냥 이제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대통령, 이런 거였으면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왕이죠. 영국 여왕 같은 그런 거를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좋은 이렇게 롤모델로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매 시간 조율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변화 방향까지 다 제시하고, 안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채찍질 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일하게끔 해야 되고, 반대하는 정치권도 다독여야 되고, 언론 다독여야 되고, 북한 상대해야 되고, 온갖 이렇게 수많은 업무를 이렇게 실제로 대통령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면서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청와대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분은 관저에 앉아서 보고서 읽는 걸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스타일이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대면 보고를 하도 안 받으니까 그냥 서면 보고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대면 보고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관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서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분이었고, 저는 대통령 다시 하신다 해도 그 스타일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결코 그렇게 좋은 대통령,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국가를 운영하기에 맞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분은 아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 책을 다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글이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 저는 아마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을 쓰셔도 본인의 힘으로는 아마 구체적인 걸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누가 참모들이 달라붙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면서 써야 이렇게 쓰지, 아마 옥중에서 나오셔도 그거를 그렇게 할 정도의 그게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능력치의 어떤 아쉬움, 그런 거는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이 책에는 대부분의 그 국민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모습. 이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랄까, 그런 건 이 태극기 집회 세대, 우리가 흔히 산업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의 어떤 정서, 멘탈리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는 되겠죠, 책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거고 이분들이 또 이번 대선에도 다 투표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뭐 계기가 좀 더 된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에게 박근혜라는 존재는 뭐냐 평생을 봐온 아침 드라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거 뭐냐면 많이 보면 호감을 느껴요. 자주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나 뭐 나훈아 씨 뭐 이런 가수들 뭐 나오면은 막연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봐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대략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봐도 반가운 거거든요. 이 인지도 효과인 건데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박근혜만큼 국민이 오랫동안 봐온 정치인이 누가 있나.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70 먹은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 그분의 인생을 전 국민이 다 같이 봐왔잖아요. 특히 그 시대를 같이 살아온 분들한테는 매일 아침마다 봐온 아침 드라마인 거죠. 매일 아침마다 그 가족들의 인생을 쫙 형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아서 뭐 독재를 하다가 뭐 어머니가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남동생은 마약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 또 오르내리고 뭐 동생하고는 또 불화를 빚어갖고 뭐 원수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그럼 평생을 봐온 아침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배드엔딩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맨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어머니는 요즘도 맨날 박근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된다. 복귀해서 남은 임기 1년을 채워야 된다. 그게 정의다. 나도 지금도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러고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약간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게 정의 이렇게 그래야 그게 진실한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들도 한 3분의 1쯤 된다. 이제 산업화 세대가 대충 그 정도 되니까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이 뭐 어쨌든 고령화 시대라 또 굉장히 오래 더 사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간단히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이진우님 들어오셨는데요. 이진우님 우리 국회 신성장합파 회원 이진우님 맞으신가요? 잠깐 음성을 켜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진우님?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면 김소율님도 들어오셨는데 김소율님 음성을 잠깐 켜시고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자기소개나 소감. 아이고 이동 중이시네요. 퇴근 중입니다. 그리고 한송현님 혹시 좀 얘기 들으신 소감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송현님? 한송현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그리고 이번에 석방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의견 좀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훈님 마지막으로 얘기 듣고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또 박정훈님 또 이렇게 중도 좌파선의 국민의힘 청년당원이시니까 네,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윤봉희 기자님 간단하게 얘기하신다더니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셨습니까? 네네. 네, 네, 저는 설마 파자마바람으로 업무를 보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책을 보러 갔는데 랩핑이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사고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로 이렇게 몇 번은 이제 책 읽은 사람들의 견해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 책 제목 얘기하셨는데 이거
팬레터를 받은 내용 중에 한 대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팔자가 사납고 가장 박복한 인생을 산 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오히려 변명같이 들리고 역효과밖에 안 나니까 그냥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진실은 밝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정혜경님 지금 웃으려고 하시는데 편안하게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각자의 다 견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촛불 시위 했을 때 저는 동조하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일단은 정확한 수사를 내용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묵시적으로 판단된 그런 수사 결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돈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요새 들어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뭐 40억이니 50억이니 이렇게 돈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하긴 했죠. 주위의 측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호가호위하는 그런 측근들을 볼 수 없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건 본인의 잘못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옥중 생활 동안 대통령 기간보다 옥중 생활이 더 긴데 그 지지자들의 그 사랑 어린 그런 팬레터로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그 리뷰에 나오는 분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데 괜히 괜히 다른 사람들 보기 조금 미안하다기보다 조금 눈치 보인다는 정도로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자서전 리뷰했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보러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안 좋은 대통령이고 상당히 부정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그런 대통령이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의 자선을 보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리뷰하셨던 분의 그 말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일종의 저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그 정말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실망을 안겨줬지만 그 취지는 잘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취지는 잘해보려고 했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로 뽑혔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그 52% 득표였잖아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건 아마 미래에도 깨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다자구도로 항상 이렇게 이명박이 500만 표 차로 당선되긴 했지만 총 득표수가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득표수가 제일 많은 건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대통령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소율 씨 지금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음성을 잠깐 키시고 소감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제가 김소율 씨. 책을 읽지는 않았고 저번에 그 현대사 인물탐구 할 때 잠깐 들어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연배가 훨씬 아래이시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네가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그래. 훨씬 연배가 어리신데 어, 우리 그네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마치 딸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가족 대하듯이. 네, 가족 대하듯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58년생이신데, 음, 그러니까 그 연배의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같이, 자기 딸같이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 그게 신분은 정치인이었을지 몰라도 어떤 정치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가족 같은 존재?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와 그런 것들이 투영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나. 그게 좀 더 정확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평가하기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평가를 하려면 그분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책을 만들어서 했거나 이제 어떤 그런 역사의 방향을 뭔가 바꿀 수 있을 만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나실 수 있는 말씀이라 대단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당대표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걸로 활동을 하셨지 어떤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앞장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다시는 박근혜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나올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올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사라져가는 분인데 이제 아까 기자님도 그러시고 네, 박성우님도 그러시고 박정우님도 그러시고 그게 정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같이 호흡하면 우리 그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 마음도 사실은 비합리일 수도 있지만 바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걸로 우리가 논의가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점점 더 대화가 단절이 되고 더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늘 궁금한 건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정치적 견해를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 변화를 만들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정혜경 씨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감이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사명권에서 너무 다행이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뭐 삼성동자택으로 가실지 뭐 아니면은 뭐 가족에게 의탁할지 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좀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박 대통령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좋은 회고록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책은 대통령이 되기 전 2007년 대선 출마할 때까지 쓴 거였잖아요. 그 희망은 나를 움직이고 절망은 나를 뭐 그거 그 제목 너무 길어. 근데 그거 말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008년쯤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 4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짧은 몇 마디로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이 쓴 자서전처럼 노태우 회고록 그 상권 학원으로 보면 특히 학원은 임기 중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본인이 추진했던 정책들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것들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일지라도 자기 나름의 해명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명백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 살아생전에 본인이 좀 못 쓰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시민 작가가 대신 정리를 해서 자서전을 냈는데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도 어쨌든 이렇게 네 번째 인생의 네 번째 시기를 얻으셨으니까 이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4년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우리 인생이 다 엮여 있는 시기고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왜 잘 안 됐는지 이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명박 자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과정이나 뭐 고소영 내각 같은 그런 인사 실패나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자랑과 변명 위주로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자서전 국민들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진솔하게 어쨌든 탄핵을 당해서 불명예서 이렇게 퇴진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예를 들면 최태민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최태민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을 제대로 하시고 최순실과 도대체 어떤 관계고 얼마나 의지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최순실이 그렇게까지 활동하고 다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으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어느 정도까지 몰랐던 건지 뭐 그런 것들 또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그런 걸 제대로 좀 기록으로 남겨놔야 그게 이제 부끄럽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얘기 안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이렇게 부각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그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참모들도 불러서 같이 이렇게 그 세미나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글을 좀 잘 쓰는 작가를 또 영입을 해가지고 본인은 구술을 해야 되겠죠. 작가가 문장을 예쁘게 다듬어서 국민들이 정말 어떤 읽어볼 만한 그리고 이제 후학들에게 후세 역사가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자서전을 그 남은 시간을 들여서 좀 꼭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겠다 뭐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그 괜히 엄청난 그거보다 남은 에너지를 인생의 남은 에너지를 그동안의 어떤 그 정치의 그 후반기를 정리하는 그래서 후학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데 쓰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번외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잠깐 사진 한 장 찍을게요. 가능하시면은 비디오 좀 잠깐 켜주세요. 그리고 책이 있으면 책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들어주시고. 자, 한번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김종인 책으로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